그러니까 네. 협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 그렇게 대충대충 오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본인한테 다 돌아오니까 외식인의 성장과 성공을 돕는 K푸드 투데이입니다. 부동산 전문가 센츄리 21 코리아 박찬호 과장님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동산 계약 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해봅니다. 총 3편에 이어 유익한 말씀 주신 박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권에 들어갈 때 네. 사실 자기가 잘 아는 동네 상권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. 어떤 상황이나 자금에 따라서 네. 모르는 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. 거의 좀 대부분. 생소한 동네. 네. 근데 그런데 사실 어떤 매물의 조건, 네. 중개사님의 어떤 추천 이런 거를 듣긴 하지만 그래도 그 주위에 네. 이 상권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또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. 예,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하죠. 근데 이런 배우 상권 조사 이런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? 사실 뭐 굉장히 상권은 뭐 창업하실 때 뭐 음식 같은 경우는 오피스 상권이나 아니면 배우 세대가 많은 주거 상권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어떤 업종이든 간에. 물론 어울리는 쪽이 있겠지만.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브랜드 매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, 일단 최소 그 브랜드가 있는 매장을 한 10군데 이상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러는 이유는 사실 본사에서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디 매장 가보라고. 자리를? 예, 맞습니다. 어디 매장 가보시고 네. 한번 방문해 보시고 나서 뭐 연락을 달라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드릴 거예요. 본사에서. 근데 그 추천해 주는 지역 말고 네. 다른 그 동일한 브랜드가 있는 지역에 10군데 정도는 꼭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매장을 창업하시려고 하는 지역 상권을 보실 때 항상 그 인근에 있는 뭐 커피숍, 패스트푸드 아니면 뭐 음식업종, 편의점 뭐 여러 가지 그 이미 상권이 형성된 데를 많이 들어가시려고 하실 거잖아요. 그런 데를 꼭 방문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뭐 그 결제를 하시면 그 영수증에서 네. 그 번호표가 보이잖아요. 네. 그 오늘 하루 고객이 얼마나 방문을 했고 몇 번째 영수증인지 나와요. 네. 그 영수증에 대한 번호표가 사실 답이 될 수 있겠죠. 뭐냐면 하루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얼마나 이 매장에서 금액을 그러니까 결제를 했느냐. 아, 이를테면 네. 만약에 제가 롯데리아에 네. 가서 햄버거를 주문을 했어요. 네. 키오스크로. 네.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여기 네. 뭐 291번이라고 써 있으면 맞습니다. 그날 제가 291번째 손님일 네. 가능성이 높다는 맞습니다. 말씀이죠. 그렇게 영수증이 그러니까 표기가 되는 데가 있고요. 네. 뭐 그게 아니라 번호표가 순번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전산상의 번호로 나올 때가 있어요. 네, 네.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 뭐 명확하게 그 번호표를 뭐 다 믿는다기보다는 뭐 작은 점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호가 1번부터 나오긴 하거든요. 아, 그날. 맞습니다. 예, 그날그날 업데이트 네.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가보면 사실 다 방문을 해보면 현장에 답이 네. 있어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사실 이 부분은 개인이 알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어떠한 매장에 들어가서 사장님들한테 추천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를테면 네. 무슨 뭐 A 커피 제가 창업을 하려고 맞습니다. 하는데 네. 그 사장님을 직접 그러니까 가맹점 사장님을 만나보라는 예, 말씀인가요? 맞습니다. 꼭 가맹점 사장님을 만나셔서 아, 본사 직원분 말고? 그렇죠. 사실 요거는 또 뭐 별개의 내용이긴 한데 네네. 최소 저는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아. 물론 그렇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힘들겠지만 네. 한 번쯤은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아,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의 맞습니다. 말을. 네. 왜냐면 그분들은 직접 투자를 하신 같은 입장이기 네. 때문에 미래에 뭐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나였기도 하잖아요. 네. 기존 임차인 분들한테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팩트 체크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, 이 근처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. 아, 허심탄회하게 정보가 네. 나오는군요. 바로바로 나옵니다.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혹은 뭐 대표님께서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
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간절하시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거죠, 기존 임차인들이. 그래서 반드시 꼭 그런 한 번쯤은 현장에서 한번 그렇게 부딪히시면서 꼭 직접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동종업종이 반경 100m 혹은 200m 이내에 몇 개가 있는지는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그 파악이 된다면 동종업계 그 브랜드들을 운영하시는 가맹점주분한테는 반드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나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네. 어떤 커피숍을 하려고 하는데 이 그 100m, 200m 안에 반경 안에 커피숍이 한 3, 4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들이 다 라이벌인 거죠?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도 여기 커피숍을 열려고 한다. 물론 이 말 하기 힘들겠죠. 네. 하지만 저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. 왜냐면 거기에서 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. 그 모든 브랜드들이 모두 어렵다고 하면 사실 어려운 거고,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. 네. 왜냐면 자신과 동일한 브랜드들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오픈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 주실 수도 있지만, 그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 말씀을 나눠보면 어느 정도 이 상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네. 이 점포, 상가를 구하면서 네. 이건 좀 또 알아둬야 돼 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사실 그쪽 본사, 그러니까 어떤 개인 창업이나 네. 개인 창업일 경우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. 가맹보호구역이 다 있어요. 가맹보호구역. 회사마다 네. 1.5km, 3km. 그러니까 본인이 매장을 내면 반경으로 네. 몇 킬로 안에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게끔 가맹보호구역이 있거든요. 네. 그건 브랜드마다 다른 다 거예요? 다릅니다, 기준이. 아. 예,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.5km에서 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당연히 본사에서 브리핑을 네. 잘 해주시겠지만, 그 부분은 가장 체크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같은 건물에, 그러니까 상가에, 네. 혹은 분양상가의 경우에는 사실 뭐 해당이 안 되지만 1층에 뭐 한 두세 칸 정도밖에 없는 그냥 건물의 경우에 동종업종 제한에 대한 또 사항이 있어요. 본인이 1층 건물이 만약에 30평인데 네. 10평, 10평, 10평씩 3개의 매장을 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, 그 중에 창업하시는 분이 10평 매장을 하나 창업하신다고 하면, 예를 들어 커피로 들어갔다고 하면 네. 나머지 두 칸은 동종업종에 대한 제한을 네, 네. 걸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,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짚고서, 그러니까 동종업종이 또 들어오게 된다면 서로 매출을 나눠 갖는 격이 되니까 이 그럼 부분은 꼭 설정해 주시면 혹시 좋겠어요. 그 기준이 없는 건물도 있나요? 당연히 있죠. 아, 네. 그럼 그거는 임대인이 그건 내 권한이니. 난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렇죠. 이렇게. 뭐 당신이 커피숍을 오픈을 하지만 옆에 매장에다가 커피숍으로 또 임대를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. 물론 다는 아니지만. 네, 일부 임대인들 예. 그렇게 해서 한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개인이 창업하실 때 임대인한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말씀은 거예요. 드려도 네. 이것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럼 혹시 아까 전 특약에다 넣을 수 뭐 있나요? 계약서에 그렇게 좀 명시를 하는 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네. 임대인하고 어느 정도 협의 끝에 어렵게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겠죠. 근데 처음부터 아예 네. 그 동종업종 제한을 생각 안 하는 임대인이면 진짜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. 그렇죠. 그분은 그 쪼개진 10평 여기 누가 들어와도 난 임대료만 받으면 돼라는 입장인 거니까. 당연합니다. 네, 당연합니다. 네. 꼭 그래도 네. 협의를 하셔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. 협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일을 하면서 느끼지만, 그렇게 대충 오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본인한테 다 돌아오니까 치열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하나, 두 개 혹은 세 개까지는 본인한테 조금 유일한 조항들을 좀 삽입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잘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나중에 본인 창업하셨을 때 이 협상이 어려워서 혹은 안 돼서 포기하시면 나중에 그것이 역으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. 예,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. 이제 조금
창업 시장도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좀 움직이는 네. 시장 같아요. 요즘에 이제 어떤 창업할 때 네. 많이들 찾으시는 그 매물의 사이즈랄까? 아, 좀 과거에 비해서 좀 큰 점포보다는 작은 점포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를테면 1인 매장이나 배달 매장이나 맞습니다. 뭐 키오스크 활용한 예. 네,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 찾는 사실 테이크아웃 쪽이 가장 많죠.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네. 홀은 한 4테이블 정도 혹은 2테이블 정도 있는 테이블에, 그러니까 아예 창업을 하실 때 네. 딜리버리 쪽 매출이 한 60에서 70% 정도 되고 홀 매출이 40%에서 30% 정도 되는 사이즈의 10평에 대한 니즈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. 10평 전후로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럼 실제로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10평 내외 매장을 가장 선호한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뭐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가 가장 많잖아요. 뭐 물론 여러 가지가 네네네. 있겠지만 큰 매장은 사실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2배 이상 들어가고 네. 매출도 사실 담보할 수 나오는 없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법인 회사에서 찾는 그런 정도 50평, 30평, 40평의 시대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은 네, 많이 줄어들었죠. 찾으시는 니즈가 10평에 대한 그 니즈가 증가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. 일단 본인이 혼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네. 인건비도 본인 포함해서 한 명만 더 채용을 해서 네. 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매출 2천만 원을 하더라도 본인 인건비 포함해서 한 월 한 600에서 800 정도 벌어가시는 브랜드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홀이 많아지면 또 인건비가 또 증가하는 네. 부분이 있으니까 키오스크 전문 매장이나 아니면 키오스크가 보통 10평 매장에 한 대 정도 들어가거든요. 그런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과장님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점포를 네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포를 잘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.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이 매물들을 보고 네. 이제 다닐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또 어떤 또 이런 걸 꼭 체크해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이게 사실은 체크할 수 있고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마음 먹고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근데 아, 제가 하나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네.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그 매장을 하나 오픈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, 일단 오픈까지 하신 네, 거예요? 이미 계약을 하고 네. 오픈을 했습니다. 근데 천장에서 이제 장마 기간에 누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. 근데 이 부분을 네. 사실 새로 들어가시는 분이 그때 장마철도 아니었고 누수가 되는 걸 보지도 못했고 파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천장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보수 비용을 그러니까 들어가신 임차인이 몇백만 원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배수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음식을 하게 되면 이제 배수관이 있잖아요. 네네. 그 배수관이 있잖아요. 배수관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뭐 기름이라든지 뭐 기름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서 한번 역류가 돼가지고 아, 그러면 네. 그런 문제들은 그 전에 그 사장님이 전에? 계실 때부터 네. 있었던 문제겠네요. 맞습니다. 그거를 이제 사실 임대인 책임도 아니에요. 사실 그 아, 부분은. 임대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니까. 그렇죠. 기존 임차인이 사용을 하다 나간 네. 건데 뭐 너희가 그걸 알아보고 했어야지 이렇게 임대인이 나와버리면 아. 사실 새로 들어가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. 아시다시피 뭐 장마 기간이 장마철이 아니고 뭐 누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없을 때는 사실 조금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뭐 물론 다 그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신축 건물이나 준공 연도가 얼마 안 된 그런 약간 새로 지은 건물이나 새로 지은 상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겠죠. 다만 준공 연도가 조금 옛날, 그러니까 시간이 뭐 10년, 20년 이상 이렇게 흐른 매장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한번 하고 들어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거기 진짜 파악이 쉽지 파악이 않은 쉽지 않죠. 부분이네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네.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또 직접 뭐
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거니까. 다만 중공연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것들로 너무 오래됐다 싶으면 부동산 혹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을 통해서 아. 계약을 하시기 전에 혹시 누수가 된 적은 없는지 혹은 배수가 막히는 일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오래된 건물이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알려주긴 할 겁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그건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그렇게 체크를 안 하고 네. 그 누수나 어떤 그런 역류가 발생했을 때 보수 비용 네. 그거를 나중에 어디다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죠. 뭐 사실 얘기할 사람은 임대인밖에 없는데 뭐 떠나간 임차인 네. 붙들고 해봤자 그 비용을 당연히 보상해 주시지는 않을 거고 임대인한테 만약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 아마 대다수의 임대인분들은 뭐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절반씩 부담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. 아. 이거 좀 정말로 많이 임차인분들의 어려움을 네네. 좀 알고 계신 혹은 본인이 직접 임차인이었던 적이 있었던 임대인들이 50% 절반씩 혹은 뭐 7대3 이렇게 뭐 비용 부담을 해서 어차피 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매장이니까 보수공사는 한 번쯤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비용 부담을 해서 해결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와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자리, 좋은 매물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네. 오픈해서 운영할 때의 상황까지도 좀 네. 생각을 해봐야 된다. 네, 무조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렇게 그 부동산 관련해서 네.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다음에 또 저희가 네, 여쭤볼 점이 있으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